안녕하세요. 손해사용사 박한석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2탄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1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조치사항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은 현장에서 좀 더 주의했으면 좋을 만한 현실적인 조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교통사고 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교통법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특히 12개의 주요 항목 사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다 알 수도 없는 문제니까 전문적인 전문가를 항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여러 사고 케이스에 대해서 평상시에 간접적이나마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로 가급적이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줄이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칫 섣부르게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 줄 거라고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 현장에서 대처를 하고 스스로 증거 확보나 수집 등을 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수중에 있는 증거가 아니라면 나중에 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본인이 촬영해준 사진 등은 본인이 확보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사고 현장에 사고 결과 발생하는 문제, 과실비율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실비율은 발생한 손해를 누가 얼마씩 분담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로서 당사자 간에 원만히 협의가 되면 가장 바람직스럽겠지만, 그리고 과실비율 결정은 보험회사가 상당히 많이 관여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사고 당사자로서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서 자신이 불이익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상대방과 과실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어서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을 해서 그 결정을 받아보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면 그걸로서 동의가 돼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거고, 만약에 그 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 소송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과실비율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 정보 포털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고 형태별로 또 사고 유형별로 과실비율을 정해둔 게 있어서 핸드폰을 이용해서라도 언제나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350가지 정도 되는 과실 도표들이 있어서 차대차, 고속도로, 차대사람, 차대 오토바이, 차대 자전거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보면 차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100가지의
정도의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가장 유사한 사고 유형을 찾아서 본인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유익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신 사례가 있어서 이 사례를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례입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가 본인 과실이 100%라고 인정을 했는데 상대차가 특히 외제차에서 할증이 될까 걱정입니다. 저와 똑같은 상황에서 0대 100 또는 10대 90이라고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뭘 기준으로 과실 비율이 결정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나 현장에서의 잘못 인정과 달리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고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그 억지가 통하지는 않겠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본 후에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할증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을 다를 수도 있는데 상황은 사실은 여러 가지여서 같은 상황이 아닐 가능성도 커서 그 현장에서의 그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해두는 게 필요하고 운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 이런 것 등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충분히 해둬야 되는 거고 그 부분 등의 사소한 부분이라도 부주의한 부분이 있다면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틀 연속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두 사고가 다른 사고인데 보험합의나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치료를 하고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치료를 하고 그 발생한 손해액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의 문제인데 첫 번째 사고 발생 시에서 두 번째 사고 발생 시까지 손해는 첫 번째 사고로 인한 것으로 첫 번째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후에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그 구분을 해서 보상을 받되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면 비율적으로 예컨대 50대 50 내지는 40대 60 비율적으로 구분을 해서 보상을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업무 중 사고라 산재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중복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은 중복에서 보상을 받는 부분과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자동차 보험의 보장 종목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과실로 인해서 배상을 받는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의 부분은 산재로 보상받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를 산재로 보상받는 경우는 근로복
사회보장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을 먼저 한 다음에 가해자 배상 의무자에게 그 돈을 부상하게 되는데 이는 손해액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보상이 두 가지 범위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지 않느나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로 보상을 받고 다시 자동차 보험으로 보완해서 보상을 받는 건 가능합니다. 예컨대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 보상이나 산재 비급여 치료비의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러한 부분은 산재 보상을 받은 후에 가해자 차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1이나 대인배상 2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고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상자의 과실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이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재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로 추가해서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즉 중복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때 보험금을 보상을 청구하는 순서가 중요한데 보험회사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산재 보상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보상을 청구하는 게 두 가지 보상을 받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실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상담 사례입니다.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데 대여비와 보험료를 내면서 일했는데 그만두니 오토바이 기스났다며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이미 보험료를 냈는데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배달 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렌트를 해서 사용을 했다면 본인이 그 빌린 오토바이를 사용 관리하는 상태에 있을 것이고 그 오토바이를 반환할 때는 원래 상태대로 반환해야 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의 손상에 대한 수리비는 렌트를 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자차보험에 들어있다면 좋겠지만 자차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오토바이는 빌린 사람이 그 수리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오토바이는 손상 수리비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항상 조심스럽게 사용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상으로 사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례 하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